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먼저 시작해 볼게요. 여기 통장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현금 100억 원이 들어있죠. 이제 이건 당신 소유입니다. 도장도 드릴 거라서 언제든지 현금처럼 마음껏 찾아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당신과 가장 가까운 절친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오늘의 스토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위치한 썬더버드 폭포. 여기가 하이킹으로 유명한 명소인데요. 지난 2019년 6월 2일 이 폭포에서 어린 소녀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발 이거 좀 풀어줘. 우린 친구잖아. 안대로 눈이 가려진 채 손까지 꽁꽁 묶인 그녀의 이름은 신시아였는데요. 여기서 신시아의 별명이 시시거든요. 사람들에게는 시시라고 더 알려져서 저 또한 별명으로 부를게요. 시시 앞에는 그녀를 여기로 유인해서 데려온 범인 드날리가 서 있었죠. 그리고 드날리의 옆에는 그녀의 공모자인 4명의 소년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시시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탕 하는 2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죠. 역시나 5명의 청소년들이 그녀를 살해했던 거예요. 그동안 이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놀랍게도 시시와 드날리는 평소 소문난 절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상 붙어 다녔고 서로의 부모님까지 만난 적이 있는 사이였죠. 드날리는 착한 아이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요. 사실 시시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나이는 19살이었지만 정신 연령은 14살이었어요. 그럼에도 드날리는 그런 친구를 정말 잘 챙겨주고 도와주고 배려를 해줬습니다. 실제로 시시의 아버지 호프만 씨가 말하길 드날리가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시시의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평소 아픈 친구를 잘 챙기던 드날리는 왜 한순간에 끔찍한 살인마로 돌변하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제3자의 어이없는 개입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건 당시 드날리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남친, 여친의 이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녀와 남자친구는 SNS를 통해서 서로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아직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이미 서로를 베베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일 정도로 가까워진 상태였죠. 드날리와 사귀던 온라인 남자친구의 이름은 타일러. 그는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자기가 어마어마한 부자래요. 심지어 그가 보내주는 셀카들은 전부 좀 흔하게 볼 수 없는 훈남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좀 이상한 걸 요구합니다. 처음엔 드날리의 특정 부위가 담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 노출 사진이나 그들을 희롱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심지어 드날리 아무나 네 친구 중에 한 명 유린하고 살해하는 장면 찍어서 나한테 보내면 내가 19만 달러 줄게. 이러는 거예요. 19만 달러 이게 하나로 119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저 돈을 준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요구하는 내용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드날리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누군가를 해치고 그 장면을 타일러에게 보내주기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거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차근차근 119억 원을 손에 넣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드날리는 혼자 할 수 없겠다 싶으니까 먼저 공범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캔자스에 사는 부자 남자 꼬셨는데 이 남자가 사람 한 명 죽이는 거 인증하면은 나한테 119억 원 준대. 너네가 나 도와주면 우리 반반씩 이렇게 나누자. 어때?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제안을 믿는 대신 오히려 드날리를 멀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드날리의 제안에 무려 4명의 친구들이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각각 19살의 셀렙과 16살의 케이든, 그리고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2명의 청소년이었습니다. 미 연방정보국에서는 범죄 가해자의 신상 정보에 대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2명의 청소년 또한 만 14세 미만이라서 이름과 나이, 범죄 가담 정도 등 모든 정보가 비공개 처리된 거예요. 그렇게 드날리의 주도 하에 사람을 죽인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난 5명의 청소년들은 그때부터 살인 계획을 세우는데 몰두했습니다. 이 살인 계획에는 누가 결박할 건지, 누가 총을 쏠 건지, 누가 유인할 건지를 나르고 분배할 돈의 액수도 포함되어 있었죠.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가던 5명은 마침내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희생양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CC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놀랍게도 그녀의 절친인 드날리였습니다. 이미 거액의 눈에 눈이 돌아버린 그녀에게는 더 이상 CC는 절친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학습 장애를 앓고 있고 판단 능력 부족하고 친구들 사귀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 말 잘 듣는 CC가 딱이잖아 이러면서 타깃으로 적합했던 거죠. 모든 계획을 세운 후 이들 5명은 셀렙의 차에 CC를 태워서 미리 봐두었던 범죄 장소 썬더버드 폭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폭포가 하이킹하기 좋은 장소인가 봐요. 앞서 말했듯이요. 이 전경도 넓게 있고 탁 트여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 폭포 소리도 크고 하니까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딱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날 CC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고 드날리를 따라 나섰는데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은 꿈에도 모른 채 친구들과 놀 생각에 그들을 따라 나서요. 드날리와 셀렙 그리고 케이드는 폭포에 도착한 즉시 CC의 몸을 덕테이프로 결박했습니다. 이들은 그녀의 손과 발을 꽁꽁 묶은 것은 물론이고 얼굴에도 테이프를 감아 시야를 차단하고 입을 막았죠. 물론 이 과정에서 혹시 CC가 수상한 상황임을 눈치챌까봐 그녀에게 거짓말을 해요. 이거 게임이야. 다 같이 손발 묶고 놀이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드날리는 의자에 결박된 그녀의 모습과 유린하는 장면 등 하나하나 촬영을 해서 스냅챗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타일러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추후 경찰의 포렌식 결과 타일러와 드날리의 채팅방에는 이미 며칠 전부터 범죄를 계획하던 내용, 범행 장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전부 공유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놀이일 뿐이야 라는 그녀의 거짓말은 CC를 오래 속이지 못했어요. 눈과 입이 가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황 상태에 빠진 CC가 호흡곤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자 겁을 먹은 드날리는 그녀의 입을 막고 있던 덕테이프를 잠깐 풀어줘요. CC는 소리쳤죠. 이거 당장 풀어줘. 안 그러면 너네가 다 납치했고 그리고 희롱한 거 다 신고해버릴 거야. 라면서 울부짖습니다. 자, 만약 이때라도 이 드날리와 공범들이 정신을 차리고 CC를 풀어주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CC의 뒤통수에 2발 총을 쏘고 말았죠. 그렇다면 과연 CC를 죽음에 이르게 한 총알은 누구의 손에서 나온 걸까요? 혐의점을 갖고 있던 사람은 드날리와 케이든. 근데 이 2사람의 주장이 좀 갈립니다. 우선 드날리의 주장입니다. 아무리 CC를 납치하고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저는 걔 친구잖아요. 그래서 차마 총까지 쏠 수는 없었어요. 그녀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주머니에 총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CC를 죽인 사람은 케이든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패닉에 빠져서 막 비명을 지르자 갑자기 케이든이 자신에게서 총을 빼앗아서 CC를 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케이든의 주장은 이래요. CC가 비명을 지르니까 드날리가 저한테 총을 주면서 얼른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라고요. 직접 총을 쏜 사람만 CC를 죽인 게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힘을 합쳐서 한 아이를 죽인 거잖아요. 왜 케이든과 드날리는 서로의 책임을 피하고만 있는 건지 너무나 괘씸합니다. 드날리의 괘씸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녀는 죽은 CC를 강 아래로 밀쳐서 시신을 유기하고 소지품을 불에 태운 뒤
곧바로 그녀의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CC가 다른 친구들 만나고 오겠다고 해서 공원에 내려다 줬어요. 라고요. CC 아버지 호프만 씨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그날 밤까지 딸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왠지 모르게 딸에게 큰 일이 났을 거라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드날리에게 원인이 있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는 CC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연락 꼭 받는 애예요. 어떤 상황이라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던 호프만 씨는 드날리에게 CC가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간곡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드날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다만 저도 CC가 꼭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걔 베프잖아요. 라며 거짓말로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CC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스스로 오토바이를 타고도 동네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도 딸의 사진과 실종 위치를 담은 글을 게재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소식은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이틀 후 강가를 수색하던 경찰은 온몸에 덕테이프가 칭칭 감긴 채 차가운 시신이 되어버린 CC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드날리는 타일러로부터 약속한 보수를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애초에 타일러라는 사람 자체가 실존 인물이 아니었으니까요. 갑부 훈남 타일러의 정체. 사실은 21살의 데런 쉴밀러라는 남성이었고요. 갑부는 무슨 친척집에서 얹혀 사는 인터넷 중독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간 보냈던 훈훈했던 사진, 그 역시도 온라인에서 남의 프로필을 도용한 거였고요. 심지어 사는 곳도 캔자스가 아니라 켄터키주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고 해요. 근데요, 이 쉴밀러가 온라인으로 이상한 짓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쉴밀러에 알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애가 수줍음도 많고 말수도 적은 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외부적인 모습일 뿐이고 온라인에서는 이전부터 보정된 사진이나 남의 사진 도용해가지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곤 했다고 해요. 밖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쉴밀러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한 여성은 걔요? 저한테 자꾸 비키니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저 걔 손절했는데? 라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후 동급생 중 몇 명이 아이 엄마가 되자 너네 애 사진 좀 보내줘 봐봐. 아니 좀 기저귀만 입고 있는 사진 없어? 라는 너무나 소름 돋는 부탁을 했다고도 하고요. 대체 이 인간은 왜 이따위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걸까요? 본인이 말하기는 저는 그냥 외로웠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제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짜 프로필을 쓴 것 뿐이라고요. 뻔뻔한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사실 쉴밀러의 진짜 정체는 아동 성애자예요. 실제로 CC의 죽음 이후에 살인교사 혐의로 FBI와 면담한 내용을 보면은 쉴밀러에게는 아동 포르노 패티시와 강간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악행은 CC의 사망 이후에도 지속됐습니다. 경찰이 드날리를 범인으로 지목하기 전까지 두 사람은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갔었는데요. 이때 쉴밀러는 네가 CC 죽인 증거 내가 다 갖고 있는 거 알지? 라며 그녀를 협박해요. 심지어 드날리가 보낸 영상과 사진을 무기로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유린하는 모습을 찍어보내라는 요구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드날리도 좀 정신을 차리고 자수라도 해야 마땅했겠지만 대신 그녀는 쉴밀러의 요구를 순순히 따랐던 거죠. 이로 인해 CC 외에 추가로 8살, 10살, 그리고 15살짜리 아이들이 성적으로 희롱당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쉴밀러와 드날리는 두 번째 살인 계획까지 공모하고 있던 참이었다고 해요. 불행 중 다행으로 경찰의 빠른 체포 덕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죠. 결국 경찰의 덜미를 잡힌 쉴밀러와 드날리 그리고 드날리의 일당들, 이들 6명은 모두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실밀러는 1급 살인 외에도 아동 성착취 음란물 제작 및 소지죄를 추가로 받았죠. 그리고 지난 2월 이들은 모두 1급 살인죄를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30년에서 99년 사이에 형 집행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C씨의 아버지는 죽어가는 딸이 분명 자신을 불렀을 거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잠을 못 이룬다고 해요. 특히나 아이가 아버지를 도와주고 집을 떠났잖아요.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는 너가 도와준 덕분에 힘이 되었다. 정말 대견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나마 마음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와준 딸에게 용돈을 준비해 뒀는데 못 줘서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catfishing 범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catfish 본래는 생선인 메기를 뜻하는 단어지만요. 최근에는 이 의미가 크게 변했다고 해요. 가볍게는 보정 어플을 사용해서 완전히 바뀐 얼굴을 자신인 마냥 속이는 행위부터 온라인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다른 사람인 척 범죄를 저지르는 짓까지 소위 신분 위조를 두고 catfishing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catfishing 범죄는 단순히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 세계의 위험한 사기와 속임수가 더 흔해지고 있고 이 사건은 그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진화하고 또 잔혹해지는 온라인 범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이에 대한 대응법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14년 8월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위치한 5성급 호텔 세인트 레지스 리조트. 이날 아침 한 젊은 커플이 체크아웃을 하기 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봉지에 쌓인 캐리어 3개를 호텔 로비에서 입구로 옮겼고 그 앞에 정차된 택시 트렁크에 싣기 시작하죠. 택시기사가 함께 도와주고자 했지만 커플은 웬일인지 한사코 거절할 뿐입니다. 잠시 후 이들은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 다시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택시기사는 커플을 기다리고 있었죠. 언제 오지? 하지만 꽤 시간이 흘러도 이들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택시기사는 문득 트렁크에 실린 캐리어가 떠오릅니다. 혹시 짐에 이름 같은 것이 붙어있진 않을까? 기사는 캐리어를 감싼 비닐봉투를 풀어 헤쳤는데 순간 기분 나쁜 냄새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의 정체는 바로 피였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캐리어에는 붉은색 혈흔이 흥건히 묻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기사는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신원 확인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세인트 레지스에 묵었던 투숙객이었어요. 이를 확인한 인도네시아 경찰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미국 국적의 62살의 여성 쉴라본 비제맥. 그녀는 시카고에서 이 사극계의 명사로 알려진 꽤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남편 또한 제임스 맥, 유명 재즈 음악가였고요. 평범한 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살해당한 것만으로도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유명인이다? 자칫하면 외교적인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찰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쉴라의 시신이 발견되고 채 하루가 지나기 전 범인들이 체포됩니다. 근데 범인의 정체가 정말 놀라워요. 이 사건이 벌어진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미국 전역까지도 말이죠. 범인은 바로 쉴라의 친딸 헤더 맥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토미 셰퍼와 함께 친모인 쉴라를 살해했던 건데요.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이 상황이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딸 헤더는 어린 시절부터 풍족한 삶을 살아왔고, 게다가 몇 년 전 아버지 제임스 맥이 사망하면서 헤더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뒤 그녀가 성인이 되면 엄청난 부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헤더는 어머니 실라와 함께 발리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도대체 왜 어머니를 살해했는지 그 동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죠. 조사를 해보니 모녀의 갈등은 사건으로부터 약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6년 쉴라의 남편이자 헤더의 아버지인 제임스 맥이 여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딸 헤더는 1995년생으로 이 시기에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였죠. 물론 아버지의 사망이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죽음의 원인이 바로 어머니에게 있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인 쉴라에게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체격이 커지면서부터는 어머니를 아예 상습적으로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집에 출동할 횟수만 무려 86건. 기록에 따르면 헤더는 어머니의 발을 부러뜨리고 깨물고 주먹질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패륜적으로 이렇게 표출했던 거죠. 하지만 폭행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함이었는데, 헤더는 미성년자이기에 아직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쉴라는 엄격하게 딸의 용돈을 관리했고요. 헤더는 돈이 떨어질 때마다 쉴라를 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했습니다. 그 강도가 어찌나 심하던지 쉴라가 살해당하기 1년 전인 2013년 그녀는 경찰에게 딸 헤더가 자신을 죽일 것 같다면서 두려움으로 호소했다고 해요. 그러던 2014년 두 사람 사이엔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심엔 헤더의 남자친구 토미가 있었는데 2014년 헤더는 토미를 만나면서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19살의 나이로 임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토미는 21살로 갓 성인이 된 상태였고요. 쉴라가 보기에 당연히 둘의 미래는 그다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헤어질 것을 종용합니다. 오죽하면 둘을 떨어뜨리기 위해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쉴라는 헤더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수차례 설득을 했지만 헤더는 말을 듣지 않아요. 2014년 8월 쉴라는 딸을 다른 방법으로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행이었고 발리의 좋은 리조트에서 푹 쉬면서 화해를 청할 생각이었죠. 그녀는 이를 위해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은 물론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도 예약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여행을 즐기다 보면 딸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는데, 하지만 같은 시각 반대로 헤더는 더욱 은밀하고도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8월 11일 발리에 도착한 헤더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쉴라의 신용카드를 훔치는 것입니다. 헤더는 그걸로 몰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을 구입했고요. 그리고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히 여행을 이어나갔죠. 그러나 두 사람의 평화로운 여행은 단 하루 만에 끝이 납니다. 다음 날인 8월 12일 이른 아침, 헤더의 남자친구 토미가 호텔에 등장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쉴라는 크게 화가 났는데, 거기에 더해 전날 헤더가 쉴라의 카드를 훔쳐서 그 남자친구의 항공료와 숙박료를 결제를 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그 분노가 더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셋은 호텔 로비에서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이는데, 이때 쉴라가 두 사람을 향해 아기를 죽여버리겠다며 이렇게 소리를 치게 돼요.
이 모습은 호텔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경찰이 확인한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소 부정확하고 편파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이 신라의 객실 안에서 일어났기에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가해자인 헤더의 초기 자백에 의존해서 추정한 상황입니다. 헤더의 증언에 따르면 다투는 과정에서 신라가 토미를 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과 다수 언론들은 헤더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 제임스 맥 또한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미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라가 그를 반대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었거든요. 헤더는 신라가 토미와의 언쟁 중 흥분해서 그의 목을 30초가량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헤더 자신은 싸움이 폭력적으로 변하자 겁을 먹고 화장실에 숨었다는 주장. 그래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합니다. 그렇다면 토미의 진술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신라가 목을 조르자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적인 행위로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휘둘렀는데 그게 하필 금속으로 된 과일 그릇이었고 이는 정확히 신라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해요. 신라는 이 충격으로 쓰러졌고 코뼈가 부러지고 그 안에 코피가 고이면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정황. 이 토미는 신라가 숨진 것을 보고 즉각 도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를 붙든 것은 헤더였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신라를 방치하면 자신이 곧바로 의심을 받을 거라는 동시에 함께 시신을 유기하자고 제안을 한 거죠. 헤더는 여행 가방을 가지고 와서 신라의 시신을 구겨 넣었습니다. 다른 가방들에는 피가 묻은 침대 시트를 포함한 각종 증거품들을 담았고요. 그 밖에 소화전송에 피 묻은 베개와 수건을 숨겼고 또 신라의 옷은 정원 쓰레기통에 유기하는 등 치밀하게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이후들은 신라의 시체가 든 캐리어를 끌고 내려와서 택시에 싣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헤더와 토미는 체크아웃을 한 후에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은닉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체크아웃을 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붙잡히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체크아웃을 하면서 그동안 사용한 호텔 서비스료를 지불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신라의 신용카드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신라가 사망 전날 호텔에 연락해서 헤더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신라 본인 아니고서는 그녀의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더와 토미는 당황했죠? 그래서 일단 호텔을 빠져나와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떠난 후에도 이 캐리어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한편 두 사람은 신라의 신용카드를 쓸 수 없게 되자 주변에 가장 저렴한 호텔을 찾았는데 그곳은 발리 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한 리사타 호텔. 그러나 이들의 도망은 그리 길게 이어지지 못했죠. 왜냐하면 경찰이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의 얼굴을 공개 수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한 리사타 호텔 직원들의 신고로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이후 체포된 둘은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 결코 신라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것. 그러나 두 사람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이들의 악랄한 범행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살인은 철저히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죄였죠. 신라가 헤더에게 발리 여행을 제안한 그 순간부터, 아니 사실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끔찍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로 헤더는 신라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의 양을 점차 늘려 과다 복용으로 그녀를 살해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자 살인법을 좀 고민했던 거예요. 바로 이때 신라가 발리 여행을 제안했고 그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헤더와 토미는 대신 살인 계획을 세워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 대상은 토미의 사촌인 로버트 빕스. 커플은 살인에 성공할 경우 그에게 6,600만 원의 이 거액을 주겠다고 약조합니다. 그리고 살인의 조언을 얻어요. 로버트는 그들에게 익사, 교살, 질식사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로버트가 토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베개로 신라의 얼굴을 눌러서 살해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발리에 도착한 커플은 즉각 행동 실행을 하죠. 먼저 호텔 로비에서 신라와 다투는 상황을 연출했고 이 정당 방위를 주장할 증거를 만든 것입니다. 몇 시간 뒤 토미는 자신의 품에 신라를 살해할 무기를 숨겨서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모습이 신라의 방 앞 복도 CCTV에 녹화되어 있고요. 이후 방에 들어간 토미는 이 신라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헤더는 신라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어머니의 입을 막고 있었고 잠시 후 신라가 사망하자 두 사람은 함께 사건 현장을 은폐했습니다. 토미와 헤더는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호소를 했고 또 신라가 생전 헤더를 너무 통제했기에 자유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적은 신라가 가지고 있던 20억 상당의 신탁기금. 신라가 사망할 시 이 모든 돈이 헤더에게 유산으로 상속될 예정이었습니다. 헤더는 유산을 받으면 그중 수백만 달러를 토미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미는 하루빨리 부자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렇게 헤더와 토미의 추악한 진실과 살인 계획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2015년 4월 인도네시아 법정은 토미에게 징역 18년, 헤더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헤더는 교도소에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을 품에 안게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그녀는 아기와 2년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함께 보냈고 이후 헤더는 모범수로 감형받아 2021년 7년간의 교도소 생활을 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추방당한 상태고요. 헤더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뻔뻔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살해한 어머니 신라의 유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것. 유가족은 이를 막기 위해 애썼지만 신라의 유산 일부가 헤더의 딸에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헤더의 가소로운 단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바로 미국이 헤더를 신라 살인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한 사건에 2번 기소는 불가능이 원칙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국인이라는 점을 주목했던 건데 이 미국인이 해외에서 미국 시민을 살해했을 경우에 사건이 벌어진 해외와 미국 두 나라 모두 사법권이 적용되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헤더는 27살의 나이에 다시 한번 FBI에 연행되죠. 예정대로라면 2023년 12월 18일 헤더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녀가 최대 28년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이 돈이라는 추악한 욕망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살해한 헤더맥. 그런 그녀가 정작 자신의 딸과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소망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이기적일 따름입니다. 아마 그녀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은 딸과 떨어지게 될 앞으로의 시간들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